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초빙 강연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또 육군대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초를 쪼개서 쓰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줘서 훌륭한 또 세미나가 되게 돼서 굉장히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우리 근주혁 교수님은 아주 참 민간인이면서 군인 못지않게 여러 가지 전쟁사 책을 집필하시고, 특히 또 이 전쟁사 책은 자료를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쭉 답사를 몇 번 하고, 그리고 현장의 원주민들이나 그 다음 참전 군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그 교육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주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한 30년 정도 해외 조림과 목재 무역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원대학교 산림환경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32년 동안 또 해외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또 활동한 공로로 솔로몬 군도 십자훈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표창을 갖다가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특히 세계전쟁사, 한국전쟁사, 또 해공군 및 해병대 전쟁사에 관한 저서 출판으로 현재 명예해군, 명예공군, 명예해병대 요원으로 선정돼서 군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민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과 한국 전쟁이란 한국 공군이 단독으로 어떤 작전을 펼치는가 하는 것도 수상해졌습니다. 이어서 유엔 공군과 한국 전쟁에 관한 책도 지금 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책을 갖다가 거의 한 30여 권 가져왔는데, 바다여 그 말하라 하는 이 책은 처음 우리 한국 해군이 창설될 때 미국에서 사온 백두산함 그 유래와 6.25 전쟁 때 이루었던 전과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년도에 음성? 시작! 지난 30년이 넘도록 전 세계 전쟁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며느리나 무슨 사위나 참 곤욕스러운 일을 많이 당해요. 한 3주 전에도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저희 며느리 보고 6.25 때 내려온 인민군 전차 모델이 뭐냐. 지난번에 알아왔어요. 근데 또 그것만 알아온 거예요. 이전에 그 T-34 주포가 몇 밀리냐? 그건 또 못 알아봤대. 그래서 이번에 승무원, 주포, 한번 기름염은 몇 킬로를 주행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다 알아봐서 다음 우리 식사할 때는 그 얘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위도 골치 아파하고 우리 며느리 딸 다들 골치 아파하네요. 아마 인민군 탱크 주포가 T-34 주포가 85mm라는 거 아는 우리나라 저 며느리들 몇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정한 것은 남태평양 뉴기니 전투에서 공격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전쟁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아는 게 일본 해군 기동부대가 1941년 12월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한 거, 또 미드웨이 해전, 뭐 과달카날, 유항도, 뭐 사이판 이 정도로 알지, 정말 그 태평양 전쟁의 핵심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뉴기니 전투는 사실 태평양 전쟁의 제일 핵심입니다. 진주만 공격하고 그런 건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벤트성으로 돌출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지, 진주만 공격에서 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주만 공격 이후에 일본군이 말레이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이 전투를 하면서 순식간에 동남아 지역을 석권한 거,
그 전투는 아주 그 화려하게 보이고 하지만은 실제로 싱가포르 함락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 진주만 기습 이후 2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전투, 그 다음에 싱가포르 전투는 끝났습니다. 일본 그 육군 25군 군단 야마시타 도모유키 중장이 이끄는 3만 명의 병력이 말레이시아 북부 반도에 상륙해서 말레이시아 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해가지고 싱가포르에 들어가서 조홀 수로라고 그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3만 명이 바다를 건너서 10만 명의 영연방군이 지키고 있는 싱가포르를 쳐들어가서 지휘관 그 파시벌 중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죠. 그게 2달 걸렸습니다. 즉 2달 동안 전투로 마무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과달카날 전투. 그 사실 6개월 걸렸습니다. 1942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월에 종료됐기 때문에 6개월 걸렸습니다. 또 필리핀 전투. 메가드 장군이 뭐 I have returned, 그 약속대로 내가 돌아왔다. 그 말로 유명해진 그 필리핀 전투. 이 역시 6개월에 종료됐습니다. 1944년 10월에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뭐 오키나와 전투, 뭐 그다음에 유황도 전투 이런 건 구암, 사이판 전투 이런 건 보름에서 길어야 한두 달에 다 끝난 전투들이고. 그러면은 태평양 전쟁이 1941년 12월에 시작해갖고 1945년 8월에 일본 항복으로 끝나는 4년 동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전투를 보면 기간이 다 합쳐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한 1년 남짓. 나머지 전투는 주로 어디서 했느냐? 바로 뉴기니입니다. 여기서 뉴기니 전투는 1942년 1월서부터 시작해서 끝난 게 1945년 8월이니까 본격적인 결정적인 전투들이 치열한 전투들이 연속된 것은 2년 8개월입니다. 즉 1942년 1월서부터 1944년 8월 2년 8개월에 걸친 치열한 전투 공방전이 종료됨으로써 실질적인 전투는 끝나고 나머지 1년 기간 동안은 일본군이 패잔병으로 정글에 들어가서 국지적인 전투를 벌였을 뿐이죠. 좌우간에 다른 태평양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지역과 비교해서 짧은 몇 개월에 걸친 전투에 비해서 뉴기니 전투는 2년 8개월 동안 본격적인 전투를 해서 태평양 전쟁의 정말 코알은 어디냐? 이 뉴기니 전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사실 관심이 없고 군인들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드웨이 전투, 미드웨이 해전 이런 것이 어떤 극적인 전환점이 된 전투라면은 뉴기니 전투는 완전히 그 연합군 측의 승리를 공고히 한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우리가 유명하게도 알고 있지만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졌다고 해서 일본 해군이 와야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계속 지다가 미군이 처음으로 이겼다 뿐이지.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전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는 1944년 10월 레이테 해전이었습니다. 레이테 해전의 규모는 아시다시피 미드웨이 해전보다 규모가 4-5배가 더 컸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전이 레이테 해전인데 우리 일반인들이나 군인들이 태평양 전쟁에 해전하면 뭐 미드웨이 해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 해군의 허리뼈가 부러진 것은 레이테 해전입니다. 즉 1944년 10월 레이테 해전 이전까지도 일본 해군은 건재했습니다. 그동안에 사보 해전이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미드웨이 해전에 일어나고 2개월 후에 벌어진 사보 해전에서는 미국 함대가 일방적으로 일본 해군한테 당했습니다. 미국 해군 역사상 최대 수치설이 남태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미드웨이처럼 분수령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묻혀서서 간 거죠. 즉 일본 해군은 44년 10월까지도 건재했다는 겁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 참고로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이 10척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항공모함 10척으로. 여러분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 해군이 갖고 있는 대서양이나 태평양 전체에 걸쳐서 갖고 있었던 항공모함이 몇 척인 줄 압니까? 7척입니다. 7대 10입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이 너무 큰 항공모함들이에요. 속력도 빠르고 대형 항공모함입니다. 3만 톤급 이상들입니다. 미국 항공모함들은 2만 톤 내외들입니다. 단 2척만 3만 톤이 넘었고 항공모함의 숫자에서도 일본이 압도적이고
항공모함의 기능 면에서도 전력 면에서도 미국 항공모함이 일본 항공모함에 1대1로 붙으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일본의 전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일본군은 무기도 없고 뭐 식량도 없고 뭐 끝까지 무슨 저 악바리처럼 뭐 죽을 때까지 항복 안 하고 싸웠지. 만약에 일본이 무기만 주었으면 미국에게 이겼을 거라 이렇게 잘못된 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쟁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본군이 항공대가 다 무너지고 함대가 만패되고 한 그런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남은 극렬하게 저항한 그 부분만 조명해가지고 이 앞에 부분을 띄워내고 말할 때는 그게 해당이 되겠지만 태평양 전쟁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자신이 없었으면 미국한테 전쟁을 걸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시도한 거예요. 일본은 그러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왜 그러면 이 누기니 이쪽을 목표로 말레이시아를 잡았느냐? 처음에는 일본 그 대본영 참모부에서는 세 가지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하나는 독일이 폴란드군을 이 일격에 와해시키면서 동쪽으로 전진하는 걸 보고 거기에 고무된 일본 육군이 우리는 그러면 만주에서 관동군을 앞세우고 서쪽으로 전진시켜서 저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여기서 동방으로 진출하는 독일군과 거기서 합류하자 이런 안이 있었고 그러나 그 안은 노몬항에서 소련 기갑부대에게 일본 전차대가 완패하는 바람에 그 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두 안은 막바로 태평양을 건너가서 압도적인 그 일본 함대의 위력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까지 막바로 진격하고 샌프란시스코 접수한 다음에 워싱턴까지 진격해가고 백악관에서 루즈벨트의 항복을 받아야 돼. 그것이 하나 아니고 나머지 안이 남방으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기름이 없으니까 함대나 육군 부대에 필요한 기름이 부족할 걸 염려해서 남방에 기름과 고무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미국 본토로 가자. 이런 안이 우세해갖고 결국은 이 남방 공격을 하게 된 거죠. 뉴기니 전투는 그러므로 뉴기니를 뺏기 위해서 벌어진 게 아니고 일본군의 최종 목표인 호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도중에 호주 위에 있는 뉴기니를 공격하게 된 겁니다. 일본군의 최종 목표는 호주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고 전 참고로 파푸아뉴기니아에서 한 2년간 배사일로 있었고 옆에 솔로몬 군도에서 한 28년간 합쳐서 30년 동안 제가 목수회사에서 34년 근무를 했는데 30년간을 해외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 세계 뭐 전쟁터도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쓰고서 저 양반 뭐 회장이랑 무슨 가족이 아니면 좀 벌써 쫓겨났을 텐데 싶을지 모르는데 뭐 전혀 그런 건 없고 제가 목재를 전공했기 때문에 신입사도 들어가서 은퇴할 때는 그래도 사장 소리 듣고서 은퇴를 했습니다. 여기 점선을 찍힌 게 일본군의 최대 점령선입니다. 이 호주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서 뉴기니를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이 뉴기니를 일본군은 요 마리아나 제도 즉 구암 사이판 티니안 이쪽에 있는 섬을 구암부터 점령한 다음에 괌에 있던 남해 지대가 이 뉴기니로 와서 요 선후에 여기까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호주군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당시에 일본 인구는 1억이었습니다. 우리 그때 한국도 일본에 뺏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2천만 명, 일본 본토에 사는 게 한 8천만 명, 합쳐서 1억이었습니다. 거기 비해서 호주는 지금 호주 인구는 2천만 명인데 당시에는 호주 인구가 700만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육군이 500만 명, 해군이 200만 명, 합쳐서 700만 명입니다. 그럼 호주는 당시에 호주군 병력은 15만 명, 사단은 육군 3개 사단이 다합니다. 그 3개 사단조차도 북아프리카에다 연방군에 먼정을 가 있어가지고 호주 본토에 있는 군대는 전체 15만 명 중에 2만 명만 호주를 방위하고 13만 명은 북아프리카, 도브룩, 리비아 이쪽 전선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 2월에 싱가포르이 함락되자 싱가포르는 지금 도저히 누구도 일본군에게 뺏기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뭐 수세 공세할 때 공격하는 병력은 수비하는 방어하는 병력의 1대 3이 돼야 된다.
그런 우리 기본적인 공격의 그 병법을 따른다면 싱가포르를 방위하는 그쪽에 강력한 요새지를 만들어 놓고 싱가포르를 방위하는 영연방군이 10만 명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이 바다를 건너서 싱가포르를 공격하는 일본군은 30만 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일본군은 3만 명이 공격해갖고 10만 명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주에서는 우선 이 소식을 영국에서 들은 처칠은 완전히 뭐 정신이 나갔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는 뭐 일본군도 잘 싸웠지만은 결국은 그 일본 육군 제25군을 지휘한 야마시타 도모유키 중장의 그 뭐랄까요 그런 결단력과 그 부하들에 대한 지휘 그것으로 뭐 그 싱가포르 작전에 몇 퍼센트는 뭐 야마시타가 잘했고 몇 퍼센트는 부하들이 잘했고 이렇게 퍼센트로 낼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야마시타 도모유키 중장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전쟁의 한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아주 최근의 걸 잘 보여주는 예가 일본군의 싱가포르 공격입니다. 여기 있던 호주 군대도 다 포로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주에서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일본군이 여기 라바우리 여기 요점이 라바우리라는 그 항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여기에 있던 호주군을 일본군들이 장악해서 뭐 몇 시간도 안 걸려서 다 그냥 뭐 이 포로로 잡고 뭐 일격에 그냥 일순간에 완패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주 본토에서는 수상이야 군 지휘관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일본군들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특히 이 넓은 호주 대륙이 우리 남한의 80배입니다. 여기에 2만 명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비유해서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휴전선 155마일에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병력이 1개 연대밖에 안 된다면은 우리 이중령님은 어디다 배치하겠습니까?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북한군은 50만 명이 휴전선에 있는데 우리는 갖고 있는 게 1개 연대밖에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1개 연대를 어떻게 배치하겠습니까? 10개 아주 얇게 해서 연천 지역에 1개 소대, 철원에 1개 중대 이렇게 배치하겠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당한 얘기죠. 똑같습니다. 그 15만 명 중에서 훈련 제일 잘된 부대는 북아프리카랑 싱가포르에 보냈다. 싱가포르는 다 일본군 포로가 다 돼버리고 남아있는 게 2만 명. 이 2만 명의 병력은 나이가 든 병사들 이렇게 해서 무기도 없고 허약한 병사들 2만 명이 이 넓은 대륙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게 일본군이 여기 오기 전에 이거 다 내주자. 여기 1개 대대 여기 1개 대대 이렇게 했다가는 일본군이 허를 찌르고 시드니에다 상륙하면 꼼짝없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항복해야 되니까 4분의 3은 다 내주고 브리스번, 시드니, 멜번 여기 멜번이 표시가 안 되는데 요 지역만 즉 호주 대륙의 4분의 1만 우리가 지키고 4분의 3은 다 일본군에게 내주자. 그래서 여기에 배치됐던 아주 극소수의 병력도 모두 다 이쪽 시드니, 브리스번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래서 소위 브리스번 라인입니다. 요 브리스번, 시드니, 멜번 요 선만 지키자는 겁니다. 이쪽에 인구 밀집지대고 상공업 활동이 되어지는 지역이니까 이쪽만 지키자. 일본군은 호주를 침공하기 전에 우선 다윈부터 공격했습니다. 다윈이 공격한 부대는 진주만 기습했던 그 부대입니다. 나구모 해군 중장이 지휘하는 기동부대가 하와이 때려부터 기습한 다음에 다윈에 와서 여러분들 오스트랄리아라는 영화 한번 한국에도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 앞에 다윈 공격하는 거 나오죠? 네, 이 다윈. 근데 이 호주에는 미국처럼 강력한 태평양 함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기습에 대해서 진주만에 있던 미태평양 함대가 받은 피해만큼 그렇게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대해서는 일본 해군이 잠수함들을 동원해서 시드니에 있는 호주 군함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잠수함이 시드니 항구까지 잠수함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서 시드니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호주 함정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시드니 바로 위에 보면 뉴카슬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호주의 BHP라고 우리나라 포항제철처럼 제철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제철소를 대형 잠수함들을
부상시켜서 여기서 잠수함에 있는 포로 이 제철소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라바울에 있던 일본 항공대 가와니시 비행정들, 사발 엔진이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큽니다. 이 비행정들은 이 여기에는 케인즈, 앞바다 이렇게 이쪽에 산호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코랄시라고 그러죠. 이쪽에 호주군이나 연합군의 함정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 정찰을 하면서 수시로 폭격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호주를 지켜야 되는데 우선 이 호주는 영연방이죠. 영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영국이 이 북아프리카랑 유럽 전선에서 자기들 뭐 이 저 발등에 떨어진 불도 못 끄는 형편이니까 호주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호주는 미국한테 군사원들을 부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므로 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와이에서부터 피지, 사모아를 통해서 이 선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보급선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호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뉴기니에 상륙하는 한편 해군 부대로 하여금 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보급선을 차단해버리고 육군 부대로 하여금 호주의 육군 서너 개 사단을 호주에 상륙시키면 시드니까지 일사천리로 가서 호주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겠다는 그런 전망을 해고 이 뉴기니아에 상륙하게 됐습니다. 뉴기니아에 상륙해서 이걸 이제 이 호주 북쪽이랑 뉴기니아를 확대해서 일본군의 점령 목표를 지금 해놨습니다. 라바울이라는 것은 남태평양 작전에 있어서 일본군의 전진 기지입니다. 일본군 10만 명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10만 명 중에 8만 명은 육군, 2만 명은 해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바울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군은 크게 양면 공격을 했는데 호주에 대해서 첫째는 뉴기니 전투입니다. 이 뉴기니 동분 뉴기니를 부르는데 이 뉴기니 섬의 동쪽을 우리가 동분 뉴기니라고 부르는데 오늘 주로 여러분들과 얘기할 건 동분 뉴기니 공격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달카날은 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접근하고 있는 미국의 보급선을 끊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과달카날에 비행장을 만들고 그 비행장이 나중에 핸더슨 비행장이 되죠. 제가 처음 쓴 비행장이 이 핸더슨 비행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행장에 있는 비행장의 기지를 두고 장거리 폭격기들이 날아다니면서 미군 함선들을 공격하는 한편 여기 보면 산토, 지금은 이게 바누아투라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피지, 사모아 이거 전부 공격작전 날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본군 공격이 성공됐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아마 일본말 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시드니 뭐 이런 건 전부 뭐 요코하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바뀌어졌을 거고. 근데 일본군은 요 호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양면에서 양쪽 날개를 동원했습니다. 하나는 일본군 제18군이 휘하에 있는 3개사단, 말이 3개사단이지 병력은 16만 명입니다. 부속 부대들이 지원 부대들이 독립 지원 부대들이 많기 때문에 전투사단은 3개사단이고 일본군은 1개사단이 18,000명이었습니다. 과달카날을 중심으로 한 솔로몬 지역은 제17군이 맡았습니다. 사령관은 17군, 18군 다 합쳐서 제8방면군 사령관은 이마무라 히도시라는 나중에 대장으로 진급합니다. 그 장군이 맡았고 이쪽은 아다치, 18군은 아다치 중장, 이쪽은 야쿠다케 중장이 맡았죠. 그래서 이 호주를 향해서 양쪽에서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라바울에서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면서 즉 이 뉴기니를 공격하거나 과달카날을 공격하는 두 개 공격선에서 하나만 성공하면은 호주를 점령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산호의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지금 계획은 라바울에서 해상으로 상륙부대 18,000명을 포트모레스비에 상륙시켜서 포트모레스비 여기는 비행장이 아주 좋은 게 있고 또 항만 시설이 좋습니다. 이쪽에는 항구가 좋은 게 없는데 포트모레스비에만 좋은 항구가 있어요. 이 포트모레스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바다만 건너면은 토레스 해요. 요거만 건너면 바로 호주 땅입니다.
이 작전은 거의 같은 뉴기니 작전이 과달카나보다 좀 먼저 시작됐죠. 그러나 전투 벌린 거는 뭐 비슷한 시점, 주전투는 비슷한 시점에 일어났어요. 이 오늘 얘기하려는 건 뉴기니 전선이기 때문에 과달카나 쪽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일본 해군의 호위를 받은 상륙부대가 남해지대 12,000명을 태운 병력이 상륙부대가 이 포트모레스를 상륙하는 것을 그 정보를 연합국속에서 알고 미국 해군과 호주 해군이 이쪽에서 맞아서 나가서 일본 함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1942년 5월 초에 벌어진 산호해 해전입니다. 만약에 산호해 해전에서 일본이 이겼더라면 이 포트모레스는 일본군 기지가 될 뻔했죠. 그런데 이 산호해 해전에서 일본이 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 해군은 여기다 항공모함 3척을 투입했어요. 쇼가쿠, 지가쿠, 호쇼. 그다음에 미국 해군은 로크타운, 렉싱턴 항공모함 2척을 투입했는데 여기서 렉싱턴이라는 항공모함은 미국 해군이 갖고 있던 최대 항공모함입니다. 36,000톤짜리. 그래서 격침됐습니다. 일본 해군은 호쇼, 10,000톤짜리 항공모함이 격침됐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항공모함 한 척씩을 잃었지만 미국 쪽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항공모함 36,000톤짜리를 잃고 일본 해군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가장 작은 항공모함 한 척을 잃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1대1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 해군이 참패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미국 해군이 참패를 했어요. 미국 해군이 참패했으면 이제 상륙이 안전해진 상륙부대가 포트모레스에 상륙할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겨놓고도 일본 해군의 이노우에 중장은 자기들이 진 줄로 잘못 착각을 했어요. 잘못 착각하고서